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의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최혁용 대학 한의사협회장을 모시고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혁용 협회장님이 한의사로, 제약회사 대표로, 그리고 변호사로, 또 현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동안 변신해 오신 직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의사이시면서 또 변호사시잖아요. 네, 처음에 한의사로 시작을 하셔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거든요.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함소와 한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크게 하시려고 했고 뭐 이렇게 성공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마 대부분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인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 그렇군요. 함소아 한의원 이러면 일단 뭐 어린이 병원인가 이 생각이 일단 소아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이 나긴 해요. 근데 왜 이름이 함소아인가요? 전 처음에 원장님이 함 선생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일단 병원에서 소아과를 전공했어요. 예. 한방소아과로 석사 박사도 받았고 한방소아과로 인턴 레지던트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로컬에 나올 때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소아과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더더구나 이왕에 배운 게 소아과니까 예. 나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내 의료 지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결심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소아과만 보는 한의원이 없더라고요. 없죠. 예, 제가 어디든지 소아과만 보는 병원이 있거나 소아과만 보는 한의원이 있으면 제가 그게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내가 직접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선배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동업으로 소아 전문 한의원을 연 거죠. 그런데 소아 전문 한의원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이름 말고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함소아 한의원이 함박 웃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먹음을 함, 웃을 소, 아이 아자예요. 의미 너무 좋네요. 예, 그게 이제 함소라는 게 있어요. 예. 은은하게 가득 머금는 웃음이라는 뜻에서 함소가 있고 그 함소에다가 어린아이 아자를 붙여가지고 함박 웃는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와. 좀 다른 뜻으로는 그냥 소아과 진료함이라는 뜻이죠. 애초에 소아과 진료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쓴 간판이니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진짜로 여기 함 원장님 안 계시냐, 함 선생님 안 계시냐 이런 다른 두 말씀입니다. 분도 함 원장님 아니시고요? 함소아에 그동안에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 1000분은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 중에 함 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와, 이름에 또 정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앞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약회사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잘 먹어야 되죠? 약을 잘 먹어야 돼요, 특히. 약을요? 예, 애들은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쓴 한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약만 잘 먹이면 절반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약을 잘 먹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자. 예. 우리가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의약품 네. 만들어내자. 맛있게 만들자. 맛있게. 예, 그 생각으로 제약회사도 세웠죠. 와,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또 변호사도 하셨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계기인가요? 만약에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중국 아이들, 미국 아이들, 유럽 아이들, 짐바브웨 아이들 도움 못 줄 이유가 있겠느냐. 왜 우리나라 애들에게만 한의학이 도움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에 예. 함소아를 세우고 네. 함소아 약국도 세우고 중국의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뉴욕, 뉴저지, LA, 오렌지 카운티, 뭐 로렌 하이츠 이런 데다가 또 함소와 한의원을 세우고 예. 미국에서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의 의료기관을 만든 셈이잖아요. 예. 또 미국에도 의료기관을 만든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눈으로 생생하게 본 거예요. 이게 각 나라의 의료 제도에 따라서 예. 얼마나 한의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다른지를 제가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가진 현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서는 정말 경쟁력이 없겠다. 또 우리 사회가 닫힌 사회라면 모르지만 네. 중국과 미국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나라잖아요. 뭐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G2라고 불리니까. 예.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예. 정책적인 모색을 해서 뭔가 중국, 미국과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보건의료 제도 공부를 하려니까 당연히 보건정책학을 전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갔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네요, 그 사이에. 예,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예.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보건정책학 석사를 땄어요. 예. 보건정책학을 하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원래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지 그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건학 박사가 엄청 힘들어요. 일단은 그 공부하는 머티리얼이 전부 영어로 돼 있어요. 그게 질릴 정도로 영어가 많아요. 아. 그리고 수학적인 것도 엄청 많고 통계를 다 해야 되니까 예. 엄청 할 일이 많고 또 정부 과제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기간도 한 5년 짧아요 5년 예. 예 길게 하는 사람들은 뭐 7년씩 10년씩도 해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국 정책이라는 건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법과 제도를 추가로 더 공부를 하면 예. 그게 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법과 제도를 공부를 하려면 법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로스쿨을 찾았죠. 아. 또 좋았던 게 예. 로스쿨은 3년만 하면 돼요. 아, 좀 그리고 짧았네요. 공부하는 게 다 네. 한글로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공부하기도 더 쉽겠구나. 잘 됐다. 게다가 졸업하고 나면은 변호사 자격증도 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로스쿨로 갔죠. 이나대 로스쿨이 다행히 네. 이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도 받아주는 학교예요. 어. 네. 저는 지금도 이나대 로스쿨 정말 고마운데 예. 로스쿨들이 대체로 직업 준비 학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대체적으로 그런가 보네요. 예,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서 법학을 공부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나대는 지금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해요. 어. 말하자면 지원자의 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를 딱 주고 20분 안에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게 하고 예. 다시 압박 면접을 하고 그 압박 면접에 대한 반응을 보고 예. 그걸 가지고서 입학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이를 안 봐요. 예.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나대 로스쿨을 갔고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 변호사가 된 거죠. 와, 정말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놀라운 게 저는 어떻게 또 다시 회사원이 되셨더라고요. 아, 예. 어떤 법무법인, 그것도 손꼽히는 법무법인에 들어가셨어요. 태평양. 예, 예. 그 2학년 때 로스쿨 2학년 때 실습을 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실습을 태평양으로 갔어요. 음.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선은 한 변호사만 500명이 모여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5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 500명이 모여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예. 많으시죠. 예.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조직력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그게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게다가 이 태평양이 크다 보니까 예. 그 안에 법과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와 국민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 분야가 따로 딱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제행정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제행정팀은 국회, 행정부 또 헌법재판소를 네. 상대로 해서 예.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제행정팀을 보고 나는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다행히 뽑아주셨어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 입사하시고 그 원하셨던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럼요. 예. 제가 뭐 근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면 참 부끄럽고 거기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 어렵다는 걸 또 하나씩 하나씩 다 해내고 계신 모습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장이 되셨잖아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줄곧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 일을 해온 건데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 제도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민을 했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중국, 미국을 보면서 결국 그 보건의료 정책이 또 제도가 의료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 학문에도 네.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정책학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태평양도 갔던 것이지 네. 않습니까? 제가 협회장이 된 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제가 협회장이 되면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의사들을 대표해서. 예. 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그 긴 여정에 함께 막 달리기를 해서 온 느낌입니다. 요약해서 어쨌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또 가지시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태평양 근무 기간 좀 짧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니까 근무 중에 대한한의사 협회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평양에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누구든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네.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사실 회사 손해잖아요. 그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일 제대로 못하는데 그 리소스는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태평양에 있는 동안에 배우기만 하고 나온 거지 제가 뭔가 기여를 한 바가 없다는 생각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받아만 주면 네. 협회장 끝나고 나서 다시 태평양 가서 열심히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원만하게 이야기 마무리 다 하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네, 어찌됐든 큰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1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듯이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의사의 활용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부족해요. 의사 숫자요? 네. OECD 평균이요. 인구 1000명당 3.3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2.2명이에요. 좀 적네요. 네. 50% 부족하죠. 예. 그런데 그 2.2명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를 빼면 네. 1.9명이에요. 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인 거예요. 네. 평균에 비교했을 때. 예. 의사 숫자 부족하죠.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 가장 손쉬운 수단은 뭐냐? 한의사에게 의사 역할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네. 급성병 중심이에요. 급성병이요? 예, 급성병 중심이에요. 급성병은 뭐냐면 예를 들면 홍역, 갑자기 홍역 걸리죠. 네. 예, 결핵, 갑자기 결핵 걸리죠. 폐렴 걸리죠. 네. 또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예. 매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 상의 낭비가 생깁니다. 한번 급성병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홍역에 걸렸다. 그럼 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현상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탈됩니다. 왜냐하면 열나고 몸져 들어 눕잖아요. 네. 그죠? 이게 급성병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럼 병원에서 고치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네.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네. 그죠? 세 번째, 병원을 나오고 나면 다시 일상에 복귀합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나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급성병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번 만성병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일탈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예, 고혈압 있는 사람 똑같이 일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병원이 고쳐주나요? 만성병은 고치기가 좀 힘들죠. 적어도 낫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니죠. 맞아요. 관리되는 거죠. 병원에 가도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자, 병원을 나왔어요. 여전히 그 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네. 이게 만성병이에요. 그러면 급성병 중심의 병원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흔히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레이더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레이더가 있으면 레이더에 적기가 출현하면 반짝반짝 레이더망에 뜨죠. 네. 뜨면 어떻게 합니까? 격추시켜요. 예. 그러면 레이더망에서 사라지죠. 다시 그 적기가 레이더망에 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레이더 방식이에요. 네. 급성병은 이거에 적합해요. 왜냐하면 누가 홍역 걸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걸렸어요. 그러면은 발견 즉시 병원에서 고쳐요. 그러고 나면 병원에서는 사라져요. 네. 그 사람이 또 올지 다른 사람이 또 올지 언제 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급성병이니까. 그래서 급성병을 고치는 병원의 시스템은 레이더 시스템인 겁니다. 레이더에 나타나면 고치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만성병이 이 방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성병은 첫째로 환자가 계속 그 병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 동안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병원에 나타나면 치료하고 병원에서 사라지면 그만인 병이 아니에요. 병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세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예방, 관리, 치료해야 되는 병이 만성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은 이미 70%가 만성병으로 죽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이 레이더 방식의 급성병 중심 시스템이 아니라 만성병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방의학 중심, 노인의학 중심, 만성병 중심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무엇이 이걸로 바꾸게 할 수 있느냐? 흔히 1차 의료 강화가 답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1차 의료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치의제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병원에 가야만 약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고 병원에 안 가면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급성병이었잖아요. 그죠? 네. 만성병 중심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생기느냐? 우선 첫 번째로 의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한테 전화만 해도 물어볼 수 있죠. 네. 의사하고 카톡을 해도 되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의사가 야 요즘 무슨 병 드는데 너 조심해라라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는 측면이 있죠. 네. 두 번째로 주치의가 있으면 내 모든 의무 기록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한테 얘기한 다음에 주치의가 너 이번에는 안과 갔다 와봐라. 그러면 안과 갔다 온 자료 모으고 그저께 자료 모으고 1년 전 자료 모으고 그러면은 나의 모든 의무 기록이 다 하나로 정리가 되죠. 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나의 말하자면 역사가 내 건강과 관련되는 역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치의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아프면은 내과로 가게 할 수 있고, 네. 내가 눈이 안 좋으면은 안과로 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같이 이송시키고 예. 또 그 이송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최초 접근성 또는 접근성의 강화, 그 다음에 모든 의무 기록, 세 번째로 문지기 역할.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마치 내 몸의 건강과 관련된 비서처럼 내 옆에 있을 수 있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만성병에 적합하겠죠. 이거는 급성병의 레이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옮겨갈 수 있느냐? 지금도 의사 숫자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 1차 의료 또는 주치의를 담당할 의사는 네. 한의사 출신이든 의사 출신이든 누구나 다 담당을 하고 그 1차 의료 관련되는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1차 의료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의사 제도를 가장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예. 1차 의료 통합 의사라고 불렀어요. 1차 의료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예. 의사 출신이든 한의사 출신이든 통합 의사가 되도록 하자. 적어도 1차 의료 레벨에서는 의사 출신도 환자가 필요하면은 한약 제조도 주고 침도 놓을 수 있고 예. 1차 의료 레벨에서는 한의사 출신이라도 붕대도 붙여주고
혈압약도 리피트를 해주고 같은 혈압약 주고 예. 만약에 그 환자가 혈압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주치의는 내과 의사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는 전문가들에게 환자를 보내고 예. 전문가의 치료 결과를 다시 받아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아까 이것을 문지기 역할이라고 했어요. 네.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을 모으고 환자와 관련되는 모든 1차 의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것조차도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이 나눠져 있으면 너무너무 리소스의 낭비가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1차 의료만큼은 통합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만성병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의사 숫자 부족을 해결하면서 예. 우리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인 한의학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도적인 난관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점차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한의사의 활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또 주변에서 보약으로 한약을 드신다 이런 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약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15년에 중국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예. 투유유 교수인데 그분이 뭐 때문에 받았냐면 예. 1960년대에 개똥 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냈어요. 개똥 속에서요? 예, 예. 네. 개똥 쑥에서 아주 아, 흔하디 개똥 흔한 쑥에서? 쑥. 예. 개똥 쑥에서 예. 아주 흔한 쑥이에요. 청호쑥이라는 쑥인데 예. 그 쑥에서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게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이걸 찾아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수랑 연설에서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중의학이 세계 인민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 중의학이 세계 인민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중의학은 한의학입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한의학이 세계 인민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아르테미신인의 발견, 한의학 연구가 한의사들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세계 인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물을 누가 쓰느냐?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쵸. 의사도 쓰고 약사도 쓰고 누구나 쓰는 거죠. 한의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의약의 발전이라는 것도요. 네. 특정 직역에게만 사용권을 주는 방식, 소위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네. 학문 자체가 발전할 기회가 있는 거죠. 아. 거꾸로도요. 예.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예. 만약에 한의사가 한약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학문 발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망치를 든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치로 할 수 있는 일은 못 때리는 것 뿐이니까. 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수술만 가능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배만 아프다고 하면은 수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약도 쓸 수 있고 침도 놓을 수 있고 핫팩도 될 수 있고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때 학문도 가장 발전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의학의 한의학의 발전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예. 저는 도구 사용에 제한이 없을 때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약은 너만 써라. 네. 뭐 예를 들면 양약은 너만 써라. 이렇게 해놓고는 학문 발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 세계 의사들 중에서요. 침을 놓는 게 불법인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밖에 없습니다. 중국 의사들 침 놓는 거 합법이고요. 예. 독일 의사, 미국 의사 아마도 지금도 침술의 연구 성과가 제일 왕성하게 나오는 데가 독일과 미국일 겁니다. 독일, 미국의 의사들이 침을 놓고 그 연구 성과를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침 놓잖아요.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감옥 갑니다. 이유가 뭐냐? 침은 한의사만 놓게 해놨거든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침 놓는 건 면허범위 밖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침술이 발전할까요? 발전할 수 없겠죠. 독일이나 미국처럼
모든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침도 쓸 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저는 그래서 한의약의 발전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예. 의사건 한의사건 적어도 도구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학문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의료 일원화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의료 일원화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 제도와 한의사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 일원화 또는 의료 통합은 뭘 말하냐 하면 의사를 키우는 곳이 의대고 한의사를 키우는 곳이 한의대예요. 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을 통합하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죠. 예.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통합하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의료 통합 또는 의료 일원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 통합이나 의료 일원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대와 한의대 간의 교육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최혁용 협회장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신 이 의료 일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의료 일원화에 대한 담대한 제언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